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신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 제3편입니다. 한국 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안도 곤머리에서 총소리가 났고 경찰 검문을 받기 위해 이아포에 닷을 내려야 했다. 피난 화물선이 정박하긴 했으나 경찰은 어디에 있는지 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다. 피난 화물선은 마냥 기다려야 했다. 검문을 받지 않고 다시 해상으로 나갔다가는 경찰의 총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피난 화물선에 있는 서울 피난민들은 목이 말라갔다. 한나절이면 다른 피난 수용소에 도착하는 줄 알고 350여 명이나 되는 피난민들이 배 물통에 있는 물을 아끼지 않고 마셔대는 바람에 물이 떨어져 버렸다.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피난민들은 목이 타들어갔다. 피난민들은 무트로 올라가 물을 떠오는 수밖에 없었다. 홍춘복은 식구를 대신해 물통을 들고 무트로 올라왔다. 네 헤엄 잘 치냐? 나 개구리 수영 잘한다. 어디서 헤엄쳤는디? 한강. 강에서 하는 헤엄이 문 헤엄이대. 바다에서 해야 진짜 헤엄이지. 그래도 한강 건너다 온다. 그러면 나랑 헤엄 시험 한번 하거나? 안도 소년과 서울 소년은 물을 떠서 이아포 둔덕길을 따라 돌아오는 동안 서로 수영 실력을 자랑했다. 이아포에 정박해 있는 피난 화물선에서 누가 뛰어내리더니 몽돌밭으로 열심히 헤엄쳐오고 있었다. 춘복아! 서울 소년 형 홍춘송이었다. 형은 몽돌밭으로 올라와 먹을 것을 얻어보겠다고 안돌이 마을로 내려갔다. 누구 형 몇 살인디? 나보다 3살 많아. 그문 16이냐? 응. 소년 둘은 둔덕에 앉아 형을 기다렸다. 서울 소년 형이 내려간 안돌이 마을에서 할머니 한 명이 두멍한 길을 따라 이아포 둔덕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쪽진 머리카락이 풀어져 바람에 휘날리고 양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다가왔다. 안도 소년 유상태는 맨발로 걸어오는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아가, 우리 손주 못 봤냐? 아따, 할매 또 왜구요? 총소리가 났어야. 아무 일도 없단께라. 어디 갔을까이? 나가 죽였단께, 나가.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되돌아 내려가더니 안돌이 두멍한 조개무지를 밟고 올라서 두리번거렸다. 맨발이라 조개 껍데기가 발에 베었을 것 같았다. 너 할머니냐? 동네 할매요. 왜 그런데? 미쳤어야. 왜? 몰라. 남자들이 죽어서 근다더라. 전쟁이 나기 이태 전 여수와 순천에서는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죽었다. 이승만 초대정부가 들어서고 2달이 갓 지난 1948년 10월이었다. 안도 소년 유상태가 사람이 총 맞아 죽는 것을 처음 본 것이 그때였다. 제주에서 매일 사람들이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선생님을 통해 이미 듣고 있었다. 선생님은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토벌 명령을 거부하고 친일 경찰들을 처단하여 여수를 해방시켰다고 말해주었다. 번개보다 소식이 빠른 보통학교 선생님은 그때마다 독일 민요를 불렀다. 나이든 형 중에는 선생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민중의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는 노랫말이었다. 안도 어른들 중에도 이참에 재헌의회 선거는 무효이고 민족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여수로 고기 팔러 풍선배를 타고 갔던 마을 사람들이 고기는 팔지 못하고 대신 여수에서 학교 다니는 안도 청년들을 태우고 돌아왔다. 진압군인들이 들이닥쳐 여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안도에도 여객선 동일호를 타고 진압군인들이 들어왔다. 여수를 토벌하러 온 진압군 부산 5연대 김종원 대위 부대원들이었다. 거대한 몸을 지닌 김종원 대위는 옆구리에 일본도를 차고 어장 관리원이었던 명찬순을 앞세우고 안돌이 선착장에 내렸다. 안도 사람들은 명찬순이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큰 사단이 날 것을 직감했다. 명찬순은 해방전 일본인 어업사에서 일하면서 안도 어장 관리를 하던 사람이었다. 해방이 되자 일본 어민들이 소유했던 어장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안도 사람들과 다툼을 벌였던 사람이었다. 사단은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 일어났다. 김종원 대위가 새벽녘에 집집마다 젊은 남자들 한 명씩 운동장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었다. 만약 젊은 남자를 내보내지 않는 집은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집집마다 아들 한 명씩은 내보내야 했다. 할머니도 집에 숨어있던 장손자를 학교 운동장으로 내보냈다. 설마 사람을 죽이겠냐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에서 맨 먼저 선생님이 M1 소총에 맞아 꼬꾸라졌다. 사람이 총에 맞으면 참 쉽게 죽었다. 다음으로는 여수에서 학교를 다니던 청년들을 두멍한 조개무지 앞에서 바다를 향해 무릎을 꿇려 앉혔다. 진압군 김종원 대위는 부대원들에게 청년들 손을 뒤로 묶게 한 다음 사격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총소리가 나지 않았다. 김종원 대위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저하는 부대원들 목을 일본도 칼집으로 내리치면서 사격하지 않으면 청년들 대신 부대원 목을 칼로 치겠다며 성질을 냈다. 이번에는 총소리가 났다. 3명이 조개무지에 쓰러졌고 1명은 포승줄을 풀고 도망치다 바다에 뛰어들었다. 군인들이 포승줄을 묶으면서 도망치라고 일부러 느슨하게 묶은 것인데 그 1명도 일본군 하사관 출신 김종원 대위가 직접 켜는 소총을 피하지 못했다. 김종원 대위가 한 손으로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무거운 M1 소총을 들어 가늠하고 쏘자 바다에 뛰어든 청년은 더 이상 헤엄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어른들까지 합쳐 13명이 김종원 대위에게 죽어나갔다. 할머니 손자가 죽자 독살에 휩싸인 할아버지가 김종원 대위한테 대들다 총 맞아 죽고 할머니 작은 아들까지 좌익 혐의를 뒤집어 씌워 또 죽였다. 하루아침에 3대가 죽자 넋이 나간 할머니는 그때부터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넋 나간 할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두멍 안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서울 소년 형이 나타났다. 가슴에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형은 이빨이 드러나도록 환하게 웃으며 둔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누구 형도 헤엄 잘 치냐? 안도 소년이 서울 소년에게 물었다. 안도 소년 유상태의 관심은 전쟁이 아니라 수영이었다. 안도에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아 총싸움이 벌어지지 않고 탱크도 볼 수 없으며 날아가는 비행기도 없었다. 우리 형은 수영으로 중국에도 갔다 와. 한강에서야. 압록강에서. 압록강이 어디 있대? 북한에. 서울에서 살다 피난 왔다면서. 북한에서 살다 서울로 이사 왔어. 서울 소년 가족은 본래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살고 있었다. 압록강이 서해로 흘러나가는 끝머리 용천은 평야 지대라 쌀이 많이 나고 서해 염전도 있어 부자들이 많았다. 신식 학교도 많이 생겨 자식들 대부분은 교육을 받고 중국과 일본으로 유학도 갔다 왔는데 평양만큼이나 빠르게 기독교가 전파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북한의 해방군으로 들어온 소련군들은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기 일쑤였다. 결국 해방 이듬해 용천군에 기근이 생겼다. 게다가 매일같이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화를 들고 민족 반역자 이승만을 타도하자는 행진만 시켜댔다. 엄마가 열심히 다녔던 예배당도 십자가가 떼어지고 인민위원회 사무실이 되어버렸다. 비료를 싣고 38선을 넘어 이남에 가서 팔고는 아버지는 차라리 서울이 낫다며 짐을 꾸렸다. 남북이 합쳐지면 그때 고향에 다시 와서 살 생각이었다. 식구는 용천을 출발하여 황해도에 해주에 도착하여 여관에 머물려고 했는데 여관 주인이 방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웃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아버지가 방값을 충분히 치르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여관 주인이 방을 내주긴 했다. 그리고 행여 남쪽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을 이남에 내려가서도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를 여러 번 했다. 여관에는 남쪽 해양경비대 간부들이 와 있었다. 월북한 것이 아니고 미군 몰래 통일 논의를 하러 배를 타고 해주에 온 것이었다. 북쪽 인민집단군 대표들이 들락거리며 잠자리를 봐주고 있었다. 그래봤자 북한의 소련 민정이나 남한의 미군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남북이 합치는 것은 되지도 않을 일을 괜히 자기들끼리 꾸미고 있었다. 식구는 개성을 향해 걸어가다 길바닥에서 미군 헌병들과 마주쳤다. 소년이 말로만 들었던 38선이었다. 철책도 없는 허허벌판 길바닥에 선을 그어놓고 미군이 막아서고 있었다. 미군은 다짜고짜 식구들 짐 보따리를 풀게 하여 샅샅이 뒤졌다. 식구들 짐에는 무기는 나오지 않고 대신 엄마 저고리 안에 접어서 찔러 넣어둔 태극기만 나왔다. 해방 전에 엄마가 몰래 그려서 방에 걸어두었고 해방되자 대문에 내다 걸었던 태극기였다. 38선이 그어졌다고 해도 북한에서도 태극기를 내리지 않고 있어 미군에게 월남인이라는 증표를 들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에게는 부적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미군이 수색한다고 몸을 더듬더라도 같은 남자이니 별 상관이 없지만 엄마와 누나 젖가슴 속과 삿부근까지 미군이 더듬어대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아버지가 콧김을 뿜으며 미군 헌병 손을 내리치자 미군 헌병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권총에 손을 갖다 댔으나 다행히 무탈하게 38선을 넘어갈 수 있었다.
38선을 넘어 개성에 들어오니 월남한 사람들이 개성 수용소에 바글바글할 정도로 많았다. 미국에서 구호품으로 들어온 강냉이 가루를 배급받자 식구들은 역시 이남으로 내려오길 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월남인들이 서울로 너무 몰려들어 서울에 들어오지 말라며 논산 월남인 수용소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식구는 또 걸어서 경기도 고양군을 거쳐 충청도 논산으로 가야 했다. 논산에 가서 있으니 밤에 적색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다. 빨치산 흉내를 내면서 물건이나 빼앗아가는 일종의 도적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북에서 월남한 가족으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이래저래 이쪽 저쪽에 시달리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 서울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외삼촌에게 부탁하여 염리동에 집을 마련하고서야 서울에 정착할 수 있었다. 서울 소년이 된 홍춘복은 압록강 대신 한강 마포나루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춘복아, 밥 가져왔다. 형, 어디서 가져왔어? 어떤 집에 가서 사정하니 주더라. 형은 삼배천 보따리를 열어 보여주었다. 보리밥에 나물이 버물려진 주먹밥이었다. 서울 소녀는 주먹밥 한 덩이를 날름 집어 입에 물었다. 아침밥도 못 먹고 피난 화물선에 올라타 지금까지 굶고 있던 중이었다. 한나절이면 다른 피난민 수용소에 내릴 줄 알았는데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니 쫄쫄 굶고 있어야 했다. 피난 화물선에 워낙 많은 피난민들이 타고 있어 보따리에 넣어놓은 양은 냄비조차 꺼낼 수 없었다. 배 물통에 물도 떨어져서 밥도 할 수 없었다. 소금이 섞인 주먹밥은 반찬 없이도 먹을만 했다. 다만 나물이 이빨 사이에 끼었다. 이북에서 살 때나 서울로 와서 살 때나 맛보지 못한 쓴맛 나는 방풍나물이었다. 너도 배에서 내렸냐? 배에서 못 봤는데. 형이 안도소년 유상태에게 물었다. 피난 화물선에 탄 서울 피난민들은 대부분 이북 출신들이었다. 서울 토박이들은 인민군이 서울 가까이 내려와도 피난을 주저했다. 인민군도 같은 민족인데 별일이야 있겠냐 싶었지만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 서둘러 피난 내려와서 부산 서울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갔다. 욕지도에서 출발한 피난 화물선에 같이 탄 사람들은 부산 수용소에서부터 이동 명령에 따라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 수 있었다. 여기 사는디라. 안도소년 유상태가 대답했다. 형 홍춘송은 이야포에 떠있는 조그만 배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럼 저거 아무나 탈 수 있냐? 어떤 거 말한가? 저기 뗏목 같은 배. 전마선 저거 줄 땡기면 오는디. 이야포에는 전마라는 작은 종선들이 떠 있었다. 피난선에서 내려 수영으로 무트로 올라오긴 했으나 다시 돌아가려니 물통과 주먹밥이 문제였다. 전마선을 타고 피난 화물선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주인이 있을 것 같았다. 근데 너 몇 살이냐? 요 친구하고 동갑인디? 내 동생하고? 언제 친구 됐냐? 아까. 형이 유상태에게 묻자 그 순간부터 서울소년 홍춘복과 안도소년 유상태는 친구가 되어버렸다. 안도소년이 밧줄로 끌어온 전마선을 타고 형제가 피난 화물선으로 되돌아가자 피난민들 중에는 무트로 나오려는 사람들이 뱃전에서 전마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도소년 유상태는 몽돌밭에서 몇 번이나 전마선 밧줄을 끌어당겨야 했다. 그래도 선장은 안 보이고 경찰도 나타나지 않았다. 번제. 하룻밤이 지났다. 동살이 비치자 피난 화물선에서 밤을 지새운 피난민들은 대부분 일어났다. 경찰은 여전히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검문을 해야 출항할 수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 피난 화물선은 마냥 기다려야 했다. 피난민들은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욕지도에 출발할 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부산이나 충무에서는 곡식 배급을 주면서 이동시켰는데 욕지도에서는 이동 명령만 하고 배급은 주지 않았다. 한나절 배를 타고 다른 피난민 수용소에 가면 배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피난민들은 알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배 안에서는 사리를 살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자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무트로 올라가야만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물을 얻고 밥도 얻어와서 자신들의 식구를 먹여야 했다. 사람이 총구 앞에서 얌전해져도 굶주림의 얌전 따위는 목숨을 부지하는데 지장만 주었다. 서울 소년 홍춘복 아버지는 엄마 옷 한 벌과 냄비를 들고 몽돌밭으로 올라갔다. 동살이 햇살로 바뀌자 몽돌밭 둔덕 너머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몽돌밭 멸치 삶는 가마솥에도 장작불이 지펴지기 시작했다. 피난민 사정을 알게 된 이아포 사람들이 집집마다 쌀을 거두어 가마솥에 밥을 짓고 있었다. 얼마 후 안도리 마을로 들어갔던 아버지는 냄비에 흰 쌀밥을 가득 담아 피난 화물선으로 가져왔다. 섬에서는 돈보다 도시 물건이 밥하고 바꾸는데 더 용이했다. 어떤 피난민은 그도 귀찮고 기다리면 이동하거나 이동을 못하면 배급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생쌀을 씹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버지처럼 보따리를 안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래도 경찰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가져온 밥은 배에서 먹어야 했다. 언제 배가 다시 출항할지 몰라 배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만 했다. 서울 소년 홍춘복의 7 식구는 배 선장실 뒤 물통 옆에 뭉쳐 앉아 짭짤한 흰쌀밥을 먹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먹어보는 흰쌀밥이었다. 아버지는 흰쌀밥을 목구멍에 밀어 넣으며 엄마 덕분이라고 말했다. 엄마는 양단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엄마 보따리에는 양단 옷들이 있었다. 섬 사람들에게 양단 옷은 평생 입어볼 기회가 없이 화려한 비단 옷이었다. 18살 누나 보따리만 풀어도 섬에서 한 달은 굶지 않을 옷들이 있었다. 심지어 7살 먹은 여동생이 끌어안고 있는 가방 안에도 섬에서는 쌀로 바꿀 수 있는 옷이 있었다. 엄마는 양단 옷에 어울리지 않게 미군 모포 포대기에 3살박이 남동생을 업고 밥을 먹였다. 미군 모포로 만든 포대기는 질기고 잘 흘러내리지 않아 엄마들이 좋아했다. 이날은 엄마 생일이었다. 음력으로 6월 20일이고 양력으로 1950년 8월 3일이었다. 아침 햇살은 이내 땡볕으로 변하고 피난 화물선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갑판에서 건밥을 샜던 피난민들은 이슬 젖은 흰 옷들을 뱃전에 걸쳐 말리고 있었다. 서울 소년도 갑판에서 잤으므로 옷을 벗어 뱃전에 걸쳐 말리려 하는데 전마선 위에서 누가 피난 화물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울 소년이 땡볕 때문에 눈을 가늘게 떠서 보니 안도 소년이었다. 안도 소년은 서울 소년이 자신을 알아보자 물에 풍덩 뛰어들었다. 그리곤 개구리 수영을 하더니 하늘을 향해 몽둥이를 뒤집어 배를 내놓고 발장구를 치기도 하고 다시 몸을 뒤집어 물속으로 곤두박질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돌고래처럼 수면 위로 솟구쳐 양팔을 번갈아 물을 파내듯 휘저으며 화물선 가까이로 다가와 서울 소년 홍춘복에게 소리를 쳤다. 야, 네 해삼 잡을래? 여기 많아야. 안 돼. 아버지가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했어. 배 뜨냐? 아직 몰라. 그문 내려와 불어야. 안 돼. 부산에서부터 피난민 이동 명령은 느닷없이 떨어졌었다.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으면 잠잘 곳도 배급도 없어지는 것이었다. 피난 와서 목숨을 부지하려면 피난 화물선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했다. 땡볕이 내리치자 피난민들은 준이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만주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덜 무료했다. 만주 아저씨는 해방 전 만주대학을 다니다 해방 후 신해주로 건너와 살고 있던 동양 아저씨였다. 월남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라서 서울 소년은 만주 아저씨라 불렀다. 부산 서울 피난 수용소에서부터 같이 붙어 이동해온 만주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몇 시나 되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목에 걸려있는 회중시계를 꺼내 뚜껑을 열고 9시가 조금 넘었다고 대답하고 회중시계에도 태엽을 감아 밥을 주었다. 그러나 누나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는 9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안도소년 유상태는 수영이 재미없어지자 몽돌밭으로 올라가 둔덕길을 걸어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얻어온 밥을 먹거나 옷을 말리거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드러누웠다. 기중기 끝에 매달려 밤새 이슬을 맞아 축 처진 태극기도 이슬을 털어내고 있었다. 커다란 피난 화물선만 아니라면 이아포는 작은 섬 평화로운 포구였다. 안도 소년이 둔덕길을 걸어가다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아포 바다, 건너편 소리도 쪽에서 햇볕에 반사되는 은빛 물체가 이아포를 향해 낮게 날아오고 있었다. 안도 소년이 숫자를 1, 2, 3, 4 세어보는 동안 비행기 편대는 어깨동무를 하고 이아포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다. 안도 소년이 처음 보는 쌕쌕이들이었다. 전쟁이 났다고 해도 비행기 주둥이에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정찰기조차 볼 수 없었는데 바람개비도 없는 쌕쌕이들이 날아왔다. 쌕쌕이들이 하늘에서 사라진 후 굉음이 안도 소년 귓전을 사정없이 때렸다. 안도 소년은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래도 서고지산 너머에서 굉음이 들려오더니 쌕쌕이들이 소리도 상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안도 소년 유상태의 아쉬운 마음을 알았는지 사라졌던 쌕쌕이들이 소리도를 넘어가기 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빙그르르 돌더니
다시 이 앞으로 날아왔다. 이번에는 갈매기들보다 더 낮게 날아왔다. 까딱 잘못하면 이아포 바다에 닿을 정도로 낮게 날아온 쌕쌕이들은 이아포 포구를 한 바퀴 천천히 돌고 있었다. 안도 소년이 쌕쌕이를 올려다보니 양쪽 날개 끝에 물통을 달고 있었다. 조종석 조종사가 이아포를 내려다보는 모습도 보였다. 쌕쌕이 몸통 꼬리 부근에는 흰 줄이 그려져 있었는데 흰 줄 중앙에 검은색 원이 있고 그 원 안에 다시 흰색 별이 붙어 있었다. 쌕쌕이 4대가 열을 지어 이아포를 도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독수리들 같았다. 피난 화물선에 있는 피난민들도 전부 쌕쌕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 소년도 배전에 손을 짚고 쌕쌕이들을 쳐다보았다. 전쟁 터진 날 여의도 비행장에 폭탄을 떨어뜨린 북한야 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멋있는 쌕쌕이들이었다. 여의도 비행장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쌕쌕이들이 남쪽 섬에 나타난 것이다. 서울 소년 홍춘복은 인민군 비행기를 쫓아내기 위해 유엔군 조종사들이 비행 연습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멋진 비행이었다. 피난민들 중에는 호주 처갓집 비행기가 왔다고 양팔을 들어 손을 크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더 높은 곳에서 처갓집 비행기를 보려고 사다리를 타고 선장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보내준 비행기로 여긴 것이다. 프란체스카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오스트리아로 착각한 나머지 이승만 대통령 처가를 호주로 안 것이다. 쌕쌕이들은 이아포를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한 바퀴를 돌더니 어깨동무를 풀고 줄을 지어 차례대로 날아왔다. 그중 맨 앞에 날아오는 쌕쌕이 날개에서 불빛이 2번 번쩍거렸다. 이어서 펑펑 소리가 2번 터졌다. 펑펑 소리에 따라 나머지 3대도 연달아 펑펑 소리를 내며 번갯불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이아포 수면에서 물기둥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픽픽 솟아오른 바닷물은 금방 쓰러지고 피난 화물선에 있던 피난민들도 푹푹 쓰러져 나갔다. 쌕쌕이들이 날개에서 품어내는 불벼락은 이아포에 떠있는 전마선이나 뜰망 배들을 피해 정확히 피난 화물선을 향해 쏟아졌다. 피난 화물선이 커서 기관포로 맞추기도 쉽고 기중기 솥대에 매달린 태극기와 배전에 흰 옷들이 널려 있어 표적으로 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조종사들 사격 실력은 대단히 뛰어났다. 쌕쌕이들이 화물선을 향해 줄을 서서 날아올 때에는 층을 만들어 계단을 이루었다. 맨 앞에서 날아온 쌕쌕이가 곤두박질 쳐서 기관포 불벼락을 쏟아붓고 솟구치면 그 다음 쌕쌕이들이 차례대로 꼬꾸라져 내려오면서 기관포를 퍼부었다. 신기에 가까운 비행기 사격 실력이었다. 피난 화물선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피난민들이 쌕쌕이 기관포 불벼락을 피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배 아니고 도간에 든 쥐에 불과했다. 사람이 폭탄에 맞으면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기관포에 맞으니 아무 소리도 못 내고 폭삭 꼬꾸라졌다.
비명과 신음소리가 피난 화물선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한 것은 불벼락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이 내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질렀다. 피난 화물선은 한순간에 죽음의 도가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바다로 떨어졌는데 기관포에 맞아 배에서 튕겨져 나갔는지 아니면 목숨이 붙은 상태에서 바다에 몸을 던졌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누나가 엄마 있는 선장실 및 선원실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서울소년 홍춘복을 다급하게 불렀다. 선장실 뒤 고물에 있던 사람들도 기관포 불벼락을 피하려고 선원실 좁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발버둥을 쳤다. 서울소년은 누나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한 발 늦은 사람들은 계단을 밟기도 전에 기관포를 맞아 쓰러지고 포개지는 바람에 계단은 막혀버리고 말았다. 대신 피가 계단을 타고 선원실로 흘러들어왔다. 선원실 안에도 살점이 벽에 튀어 달라붙고 피가 바닥을 벌겋게 칠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쌕쌕이 기관포는 천장을 뚫고 들어와 선원실에 있던 부녀자들을 나뒹굴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다행히 막내를 업고 계단 뒤에 있던 엄마는 기관포를 맞지 않았다. 누나가 엄마를 팔로 감싸도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소녀는 그때서야 갑판에서 7살 여동생을 안고 있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올라갈 수 없었다. 시체가 떡시루처럼 겹쳐 쌓여버린 계단을 밟고 올라설 수 없었다. 쌕쌕이 기관포는 폭탄보다도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잠시 후 연신 들려오던 기관포 소리가 뚝 끊어졌다. 서울 소년이 계단을 밟을 수 있는 틈을 찾는데 계단에 쌓인 시체에서 뻘건 액체의 덩어리가 질겅질겅 흐르더니 누나 머리에 툭툭 떨어졌다. 누나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훑어내리다가 비명을 질러버리고 말았다. 비명 끝에 누나는 눈이 뒤집혀진 채 혼절하고 말았다. 머리통 속이 다 보이는 시체의 머릿골이 누나 머리에 떨어진 것이다. 소의 골이나 사람의 골이나 묵처럼 흐물흐물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누나는 자신의 머리가 터져 골이 흘러내린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그때서야 엄마는 누나 머리에 흘러내린 골을 급하게 털어내고 누나를 끌어안았다. 눈이 뒤집혀진 누나는 고개가 뒤로 꺾인 채 흔들거렸다. 서울 소녀는 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계단에 쌓인 시체들을 헤집고 간신히 선원실 밖으로 올라와 보니 물통 앞에서 한 소녀가 무릎을 꿇은 채 깍지 낀 손을 하늘 향해 연신 흔들며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다. 서울 소년도 소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손했다. 형 홍춘송은 뱃고물 평상에 올라가 식구들 옷을 널고 있다가 다행히 기관포에 맞지 않고 물통 뒤에서 두더지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서울 소녀는 형 옆에 엎드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다. 형은 고개를 쳐박고 흔들었다. 서울 소년의 등이 뜨뜻하게 적셔지고 있었다. 백고물에 나무로 2층을 만들어 놓은 평상 위에서 누가 오줌을 누는지 위를 올려다보니 아줌마 한 명이 배 난간에 기대어 팔을 흰옷으로 감싸고 있고 다른 아줌마는 엎어진 채 형제를 내려다보면서 꿈주럭거리지 않았다. 흘러내리는 피가
소년의 등을 적시지만 않았다면 눈을 뜨고 엎어져 있는 아줌마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형, 저 아줌마 죽었어? 누구? 부산에서 우리한테 배탈약 줬던 아줌마. 몰라. 형은 위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웅얼거렸다. 쌕쌕이들이 불벼락을 쏟아붓고 귀신같이 사라졌는데도 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소녀는 갑판에 있던 아버지를 빨리 찾아야만 했다. 서울 소년이 갑판으로 가기 위해 뱃전을 잡고 선장실 옆 시신들을 헤쳐 지나가는데 선장실 지붕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청년이 자신의 엉덩이에 살이 다 떨어져 허옇게 드러난 것도 모르고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다. 갑판에는 기관포를 맞은 피난민들이 여기저기 포개져 쓰러져 있거나 뱃전에 몸뚱이가 걸쳐진 상태로 피를 바다에 흘리고 있었다. 대부분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죽어 있었다. 갑판에 쌓인 시신들 중에 아버지와 여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 소년이 시신들을 헤집자 목숨이 붙어있는 어떤 남자가 소년을 보고 입을 딸싹거렸다. 물을 달라는 소리였다. 영등포에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오는 기차에 혼자 탔던 반공단체 간부 아저씨였다. 서울 소년이 문을 가지러 시체 사이를 외틀비틀 지나 고물 쪽 물통으로 가면서 수면을 내려다보니 바다로 뛰어내려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마선을 붙잡고 있었다. 서울 소년은 밥을 먹었던 냄비에 물을 담아 갑판으로 되돌아갔다. 냄비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냄비도 기관포를 맞아 옆구리가 뻥 뚫려 있었다. 서울 소년은 냄비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막고 반공단체 간부 아저씨에게 갔다. 아저씨는 복부에 기관포 총탄이 스쳤는지 창자가 흘러나온 배를 손바닥으로 막고 있었다. 냄비에 물을 받아 마시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내 눈 흰자위가 희번덕거리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다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반공단체 간부 아저씨는 죽었다. 안도소년 유상태는 쌕쌕이가 피난 화물선에 불벼락을 쏟아붓는 동안 둔덕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쌕쌕이 기관포 총탄이 몽돌밭까지 내리치는지 몽돌이 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다. 다행히 기관포 총탄은 둔덕 너머까지는 꽂히지 않았다. 잠시 동안 기관포 소리가 들리지 않자 안도 소년이 고개를 슬며시 들어보니 쌕쌕이들이 소리들을 향해 날아가면서 점들이 되어 가고 있었다. 점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도 돌담 너머로 고개를 빠끔히 내밀고 있었다. 얼마 후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 이야포 둔덕을 향해 조심조심 다가와 둔덕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이야포를 내려다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메, 세상에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둔덕을 내리쳤다. 땡볕이 내리치는 이야포 수면이 붓디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멸치대가 들어와 수면을 흐트러뜨리고 있어 붉은 비단자락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전마선을 붙잡고 있는 피난민들은 고비 사위가 지났는데도 빨간 바다에서 머리통만 내놓고 전마선에 올라오지 않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허둥지둥 몽돌밭으로 내려가 전마선 끝줄을 당겼다. 물에 뛰어들어 살아난 피난민들이 그때서야 전마선에 올라탔다. 마을 청년들은 몽돌밭에 올려놓은 똘방배를 바다에 띄우려 여러 명이 달라들어 애를 쓰고 있었다. 안도소년 유상태는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를 보자 다리가 허청거렸다. 소문만 듣고 있던 전장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 소년 홍춘복은 가판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없자 다시 선원실로 내려갔다. 아버지와 여동생 없이 5 식구가 모였다. 엄마는 자식들 뺨을 쓸어가면서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렸다. 정신이 돌아온 누나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생들을 간수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토록 많은 피난민들이 죽었는데도 화물선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았다. 기관포 불벼락을 피한 피난민들은 입만 벌리고 있고 불벼락을 맞았으나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만 날 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피난 화물선에는 기이한 침묵이 짓누르고 있었다. 피난민들 빨랑 타시오. 전마선을 타고 피난 화물선으로 향해 다가오는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도 우두망찰하게 있었다. 그때 소리도 상공에서 이아포를 향해 날아오는 물체가 다시 나타났다. 전마선 끝줄을 당기던 마을 사람들 손이 서서히 느려지다 그만 멈춰버렸다. 설마 했는데 비행기라는 것을 확인하자 마을 사람들은 다급하게 빠꾸! 빠꾸! 악을 쓰면서 반대 끝줄을 정신없이 잡아당겼다. 아까와 같은 쌕쌕이 4대였다. 사라졌던 쌕쌕이들이 왜 다시 나타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둔덕에 서 있던 안도 소녀는 집을 향해 다름질 쳤다. 선원실에 있던 서울 소년이 쌕쌕이들이 다시 나타난 것을 안 것은 굉음이 아니라 불이었다. 선원실에 기관포 총탄이 꽂히기 시작하더니 불이 붙었다. 어디서 흘러나온 기름에 총탄이 꽂히자 불꽃을 일으켜 불이 나버렸다. 불은 누나 보따리에도 옮겨 붙었다. 누나가 비명을 질렀고 형이 보따리를 안아 몸으로 눌렀다. 누나의 비명소리가 그치자 이번에는 쌕쌕이 굉음이 들려왔다. 쌕쌕이들이 기관포를 쏘고 지나간 것이었다. 혼이 빠져있던 피난민들은 그때서야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쌕쌕이들이 피난 화물선에만 기관포를 쏘고 무태는 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이다. 물에 뛰어들어 무트로 올라가면 살 수 있었다. 형이 선원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계단에 쌓여있는 시신들을 밟고 올라섰다. 선원실에서 나가려면 할 수 없이 시신들을 밟는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빨리! 수영을 잘하는 형이 엄마를 전마선에 태우려고 불렀다. 엄마는 미군 담요 포대기를 질끈 동여매었다. 3살박이 남동생을 업은 엄마가 계단을 올라서지 못하자 누나와 서울 소년이 엄마 엉덩이를 받쳐 밀어 올렸다. 엄마도 시신을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겨우 선원실 밖으로 나가자 누나는 보따리를 챙겼다. 남자야 괜찮겠지만 여자는 여벌옷이 필요했다. 밥을 해먹으려면 냄비도 필요하여 보따리에 우겨 넣었다. 누나는 냄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누나도 시신을 헤집고 계단을 올라갔다. 선원실 밖으로 몸을 내민 누나가
다시 내려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또 온다. 안도 주변 상공을 돌고 온 쌕쌕이들이 다시 이아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쌕쌕이 조종사들이 피난 화물선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 아무리 큰 화물선이라고 해도 폭탄 한 방에 화물선이고 피난문 들고 산산조각이 날 것은 뻔했다. 불별하게 살아남은 피난민들은 수영을 할 줄 알든 모르든 물에 풍덩풍덩 뛰어들었고, 부상을 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피난민들은 납작 엎드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쌕쌕이들이 이번에는 일렬로 층을 만들어 날아오지 않고 4대가 일자로 쭉 펴서 날아왔다. 나란히 날아오는 쌕쌕이 4대가 빗자루로 쓸듯이 기관포를 동시에 쏴대면 화물선이고 전마선이고 이아포에 떠있는 모든 것은 불벼락을 피할 길이 없었다. 배 안에서는 죽은 거 외 달리 살 방법이 없었다. 누나는 서울 소년 손을 잡고 다시 선원실 계단을 밟고 갑판으로 나가 서울 소년에게 물에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 서울 소년은 배에 있으나 물에 떠 있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 주저했다. 그러자 누나가 서울 소년 등을 확 밀어버렸다. 물속으로 풍덩 떨어진 서울 소년의 머리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자 누나는 무트로 빨리 가라고 손짓을 했다. 서울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 팔다리를 휘저었다. 그저 빨리 무트에 도달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누나는 피난 화물선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운명을 조종사들에게 맡겼다. 운명에는 꼭 죽어야 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살아남을 운명도 있었다. 쌕쌕이들이 이아포 상공을 그냥 지나쳤다. 이미 바다에 뛰어들었던 형 홍춘송은 널판지 뗏목인 빠지를 밀어 피난 화물선에 붙이고 올라서 엄마를 불렀다. 막내를 업은 엄마는 밧줄을 잡고 간신히 빠지에서 내려왔다. 물에 떠있던 피난민들도 빠지에 올라탔다. 피난민들이 너무 많이 올라타서 빠지가 뒤뚱거렸다. 엄마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형이 물에 뛰어들어 엄마를 붙잡아 빠지 위에 몸을 걸치게 했다. 엄마는 숨을 쉴 수 있었으나 등에 엎인 막둥이 입에 바닷물이 들어가 얼굴을 몹시 찡그렸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형에게 빨리 무트로 헤엄쳐 가라고 소리쳤다. 마침 마을 청년들이 뜰망배를 바다에 뛰어 노를 저어오고 있었다. 그때서야 형은 빠지에서 떨어져 몽돌밭을 향해 헤엄을 쳤다. 형 홍춘송이 몽돌밭에 올라서 뒤돌아보니 피난 화물선에서 누나가 밧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뜰망배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밧줄을 잡고 뜰망배로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은 누나뿐만 아니었다. 빠지에도 피난민들이 더 올라탔다. 빠지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피난민들을 바다에 쏟아버리고 말았다. 물에 떨어진 피난민들은 빠지를 부여잡고 버둥거렸다. 마을 청년들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피난민들을 건져 뜰망배에 올리고 있었다. 20-30명은 충분히 태울 수 있었다. 피난 화물선에서는 더 이상 피난민들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기관포를 맞고 죽거나
부상당해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만 남은 것이다. 멀리서 쌕쌕이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청년들은 뜰망배의 노를 부랴샤랴 저 몽돌밭으로 허겁지겁 되돌아왔다. 뜰망배가 몽돌밭에 이르기도 전에 마을 청년이고 피난민이고 할 것 없이 죄다 뛰어내려 둔덕을 향해 뛰었다. 사람들 발에 밟힌 몽돌들이 짜그락짜그락 소리를 내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형은 무추로 올라온 누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누나는 뒤돌아서 이야포를 봤다. 바다에는 더 이상 피난민들이 보이지 않았다. 무트로 올라온 피난민들은 다 올라왔다. 몰라. 형과 누나는 둔덕 너머 솔숲 소나무 밑에 웅크려 숨었다. 소나무들이 키가 작아 몸을 완전히 숨길 수 없어 부들부들 떨고 있어야 했다. 막내를 업은 엄마는 어디에 몸을 숨겼는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쌕쌕이들이 소리도 방향으로 높이 떠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 쌕쌕이들은 똥구멍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듯 하얀색 비행구름 4줄만 남기고 아주 작은 점이 되어 완전히 사라졌다. 이어폰은 다시 조용해졌다. 몽돌밭을 핥고 있는 잔파도 소리와 꾀꼬리 소리가 들리더니 산새들이 여기저기서 지저귀며 합창을 했다. 간헐적으로 꿩 소리도 섞여 들려왔다. 꿩은 2번씩만 소리를 냈다. 까투리가 흩어진 새끼들을 불러 모을 때 내는 소리였다. 누나, 엄마 어딨어? 몰라. 엄마가 안 보여. 아버지는? 안 보여. 춘복이는? 몰라. 서울 소년 홍춘복은 변소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안도 소년 유상태 집 변소였다. 몸을 숨길 때는 변소가 최고였다. 변소에서 서울 소년도 꾀꼬리 소리를 들었다. 그때서야 변소에서 나와 이야포를 보니 마을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낸 시신들을 몽돌밭에 누이고 있었다. 부상당에 쓰러져 있는 피난민들은 마을 사람들이 들쳐 업고 집으로 데려가고